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이제 아이템 걱정은 없겠다. 이번 한 주 매일 뭐가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오죠. GDP 성장률 나오죠. PC 물가 나오죠. 고용지표 나오죠. 뭐가 많다. 이래서 이번 한 주 정말 위아래로 변동성 많이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모건 스탠리의 하이닉스 관련한 추가 리포트죠. 이 내용도 좀 거슬리는 부분 많은데 분석해보고 우리가 참조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일발장전 함께 하시면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 종목 속에 이슈들, 투자 전략들, 매크로 이야기까지 다 녹여내고 있으니까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산뜻한 월요일인데 진짜 이번 한 주 한번 위아래로 흔들리면 엄청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한 주 어떻게 공략할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7주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또 이스라엘이 대이란 이제 보복 공격을 이제 감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참 전쟁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게 이미 제3국을 통해서 이란 쪽에도 몇 시에 어디를 타격할 거다라는 걸 정보를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도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이제 나설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마지막 영업일 날 이제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조정을 좀 장중에 이제 받았던 걸 그대로 이제 만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이제 해소 국면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그야말로 이제 슈퍼 위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요 관문만 또 무사히 잘 통과를 좀 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 뭔가 좀 AI 기대를 반도체.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결국 또 실적주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이제 비상을 했었던 업종인데 3분기 때 화장품 업종이 또 조금 힘들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출주들이 저는 환율이라는 키워드로 좀 단순화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지난 3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하필 또 9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13원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날 이제 장중에 1,303원까지 하락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주에 대한 이제 뷰가 조금은 이제 얼어붙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이미 1,390원, 이제 1,400원도 또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율 상승의 수혜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장품 업종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2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화장품 종목들이 다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미국향 수혜를 대부분 다 이제 선반영을 좀 시켰다. 이런 인식도 이제 조금 강하고 그리고 2분기를 이유로 또 역시나 고질적인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조금 달아들었습니다만 그놈의 피크아웃 때문에 이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미에서 주가가 이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을 맞으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인데 화장품 업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리콘투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보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이제 강한 선조정을 좀 받았다. 이제 수급 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EM, ODM 전문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이제 비비크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알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기준으로 가동률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OEM, ODM 기업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들 떠올리시는데 국내 이제 대형 3사들의 이제 평균 가동률이 지난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82%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아니 다른 경쟁 기업들은 장사가 잘 돼서 네. 가동률이 이제 80%가 넘어가는데 너만 혼자 장사를 못해서 가동률이 4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따지고 보면 다른 이제 기업들은 캐파가 이제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주문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네. 가동률을 이제 급하게 끌어올린 상태고 이미 코스메카 코리아는 증설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 캐파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여유 있는 캐파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미국의 이제 고객사들이나 해외 고객사들이 주문을 넣을 때 이미 가동률이 이제 차고 넘치는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경쟁 기업들보다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 실적도 좀 좋았는데 3분기 때도 일단 매출액은 1,430억, 영업이익 189억,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실적을 계속 이어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 3사가 여전히 꾸준히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 캐펙스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주문량만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3분기, 4분기 때 특히 4분기 때를 이제 기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각종 소비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네이버도 뭐 쇼핑 페스티벌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이제 업종별로도 전부 이제 연말 특수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막판에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시작이죠. 있잖아요. 네. 뭐 미국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네.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쇼핑 시즌을 이제 대비한 선주문 주문들이 이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앞세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의 선전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이미 이제 1,390원, 뭐 거의 1,400원 네. 육박할 정도로 환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3분기 말에 1,313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물론 12월 말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중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저점 대비하면 이미 5, 6% 가까이 환율이 지금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가만히 앉아서 약간 이제 환율 상승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또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달 내내 빠졌어요. 그러네요.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9월 27일 날 98,500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달 내내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조정에 대한 이제 끝자락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씩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게 조금 과도했구나. 우리가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제 국내 증권사들 뷰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 모멘텀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미국 현지의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또 자회사를 네. 보유하고 있잖아요. 미국 현지의 네트워크와 미국 현지의 이제 마케팅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로컬 전략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잉그루드랩과의 어떤 협업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지난 금요일 종가가 72,500원이 아직도 뭐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제 121 2평이 장기 2평 정도 부근에서는 주가의 이제 하락 강도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서서히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7만 원 초반대에 이제 공략하는 전략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5,000원.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85,000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6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화장품 쪽으로 갑니다. 뷰티 쪽으로 가는 코스메카 코리아로 일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화장품 OEM, ODM 3대장이 있다면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잖아요. 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중국향. 그렇죠. 하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향인데 영민 매니저가 코스메카 코리아에 좀 집중하는 것이 환율 그렇죠.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저희가 개장 때 또 분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15년 만에 지난 주말에 한번 큰 이변이 나왔습니다. 이 자민당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과반 집권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현재 이시바 총리가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시바는 지금 금리 인상하자 해서 엔화 강세를 몰려는 사람인데
이시바가 쫓겨나면 다시 엔화 약세 정책, 엔화 약세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1,390원, 1,300원 가고 막 이러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달러 결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사진 나간 것처럼 중국이 지금 올해 연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5%를 달성을 못할 거다.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블랙스완, 코로나19라든지 뭐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나왔었는데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악재라고 봐요.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해도 당장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소비가 가장 잘 굴러나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4분기 때도 미국향 수출주들을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향 캐파나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는 주가 반등이 조금 빠르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역외환율이 1,390원. 저는 오늘 외환 당국이 좀 구두라도 개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 결제하는 기업들은 웃고 있다. 뭐 체크하시고요. 자, 준호 매니저, 코스메카 코리아에 붙이는 종목이 있습니까? 또 화장품 종목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클래시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고환율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와줬던 게 최대 주주의 이제 베인케미칼, 사모펀드사인데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클래시스에서는 바로 이제 즉각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적으로 사모펀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수익률은 한 50에서 최대 뭐 2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항상 이제 먹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엑시트를 하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뭐 최대 주주나 또 그리고 2대 주로 등극했을 때는 먹튀 논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베인케미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년 전에 이제 한 60%의 지분 또 그리고 주당 한 17,000원 인수가액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목표 그 최고가가 62,9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23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루다와 이제 합병 인수의 가액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상장되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매각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 매각 당사자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인수 후보자가 삼성전자랑 또 LG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또 이제 그 인수 후보자로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사모펀드사 베인케미칼이 클래시스의 앞으로 성장성이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사모펀드사의 특징상 보통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엑시트를 한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삼성이나 LG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클래시스에서는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조정이 좀 가파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클래시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피부 미용 시장의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는 클래시스의 매출 성장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에 클래시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관성 님도 이런 거 주셨어요. 클래시스도 부탁드립니다. 알고 하셨나요? 몰랐어요. 대주주의 매도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빠졌는데요. 가지고 있는지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 관성님. 딱 그 최대 주주가 들어갔던 시기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베인 캐피탈 일단 두 가지 확인을 하시죠. 개인 캐피탈이 떠난다 이제 팔고 최대 주주잖아요. 했을 때 회사 측은 일단 반박이 하나 났고 만에 하나 떠난다 하더라도 베인 캐피탈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죠. 맞습니다. 떠날 사람이고 이제 누가 그 지분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준호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힘이 받을 것이다. 삼성이나 LG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수급 이슈로 최대 메인 캐피탈 매각 이슈로는 이 정도 빠졌으면 맞습니다. 됐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도 해외 진출하고 미국 진출하고 크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는 원화 약세 또 수혜에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클래시스까지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뷰티 K로 시작을 했습니다. K뷰티로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향의 OEM 여기 붙이기 종목 전통의 강호죠. 뷰티 디바이스.
클래시스. 이번에 로제 아파트 열풍으로 또 국내 식품이라든지 K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출도 그러게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아파트에서 했는데 뭐 가면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가면 가는 겁니다. 네, 아파트에 뭐 진짜 삼양식품까지 가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K-뷰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영빈 매니저의 테크윙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리뷰를 하면서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 4줄만 읽어보면은 뭐 Our assessment of SK 하이닉스 이렇게 was wrong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 같은데 저기 물음표가 하나 찍혀야 됩니다. 근데 틀린 건데 뭐가 틀렸냐? 우리는 하이닉스를 아래로 봤는데 자기보다 더 못 나왔더라. 그러니까 7조 이상 나온 것이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못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네 정점 너무 많다. 그러면서 겨울은 온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하이라이트는 목표 주가를 그때 26에서 11로 낮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상향 13만 조정하는데 원을 올렸어요. 이게 이런 만원 상향 조정 처음 봅니다. 오늘 영민 준호 매니저와 함께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느낌을 받았습니까, 영민 매니저, 모건 스탠리? 9월 중순에 요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우리 철진 앵커님 저한테 딱 질문을 요 시간에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헛소리다 그랬어요. 첫 리포트. 첫 마디를 딱 제가 이제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철저하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볼 때 항상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잘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거의 이제 절대적인 이제 점유율이 D램이고 그 D램도 결국에는 뭐 사실 이제 레거시 D램에 대한 이제 사이클의 관점에서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D램 가격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고 또 D램 가격 떨어지면 또 이익이 좀 줄어드는 주가도 빠지고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그 사이클대로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부문은 AI 산업 부문이죠. 결국 이거는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AI 산업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걸 뭐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익 성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건 AI 산업 부문이고 그 AI 산업 부문에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이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고 결국 이 HBM의 특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논점이라면 그거죠.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논점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전체 영업이익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았다. 그래서 겨울은 뭐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HBM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론이나 이런 것들을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그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이제 뷰를 제시를 했잖아요. 전체 지금 3분기 매출 뜯어보면 D램 매출의 30%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되면 40%가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BM 8단에서 올해는 주력이 이제 8단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12단, 상반기 안에 이제 12단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세대 교체를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 TSMC도 블랙엘 생산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진통이 있었던 게 설계 계란보다는 우리도 단가 올려달라. 왜 엔비디아 너네들만 돈 벌고 우리는 단가 안 올려주냐. 그걸로 이제 힘겨루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두 자릿수 이상 이제 단가를 올려줬잖아요. HBM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잖아요. 가격이 최소 15% 이상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연간 단위로 이제 주문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내년에도 공급이 사실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론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겨울을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좀 뜨겁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레거시 쪽에서 모건 스탠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TSMC 이런 이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바라볼 때 결국 AI 산업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다 주고 있는데 왜 유독 똑같은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그런 프리미엄을 못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에 D램 가격이 17% 급락했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 보자마자 거의 베끼다시피 우리 국내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 발표하자마자 목표 주가를 26만 원, 뭐 28만 원, CT그룹 같은 경우는 33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뷰가 이제는 레거시 쪽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항상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게 되면 뭐 그에 따른 이제 진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치도 수구 보수 뭐 개혁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뭔가 이제 바뀌는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쪽에 아직도 목매달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만큼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 겨우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 그 산업에 대한 이제 뷰를 좀 정립하는 단계에서 뭔가 이제 티격태격 이렇게 이제 말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거시 쪽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SK 하이닉스는 이 AI 쪽, HBM 쪽에서 차고 넘치게 지금 만회를 좀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HBM 향. 그렇죠. DI 이런 종목, 제가 DI도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도에 12단 생산할 거고 HBM4까지 이제 생산할 거기 때문에 HBM 쪽만 주력으로 이제 전용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비 공급사를 10월 안에 또 선정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DI가 지난 금요일 날 막 10%가 넘게 장중에 급등을 하고, 테크윙이라든지 뭐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 당분간은 뭐 레거시 쪽보다는 이런 AI 반도체 쪽 노출이 좀 강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또 관계성이 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반도체 종목들은 공략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거북이님이요. 반도체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예측, 아마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늘 기회의 시기가 됐었죠. 악감정인지 그들의 잘못된 해석인지 점점점. 자, 준호 매니저. 모건 스탠리의 분석 보고서, 특히 HBM 시장은 뭐 주식 좀 하신 분들, 특히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왜일까요? 모건 스탠리만이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더 가보면 이제 이번 주 실적을 알고 있나? 막 아마존이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니까 좀 그런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뭐, 왜 이럴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전 쪽에 또 5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죠. 한번 고집인 것 같아요. 고집이다. 네, 아니면 또 이제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금 모건 스탠리인데 JP 모건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한 $100 초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둘이 모건 가문이 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모건 잘못한 걸 스탠리 빨리 같은 좀 경우는 인정을 좀 해야 돼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안 좋게 평가를 절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좀 꾸준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은 또 이제 근거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나왔던 보고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틀렸지만 장기적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의 어떤 슈퍼 사이클의 정점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상향했는데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오히려 하향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뭐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이런 피로감은 좀 있어요. 계속 이제 이번 주에도 AMD 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의 실적 발표를 또 확인해야 되고 또 다음 달 20일 날 또 엔비디아의 실적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가냐 마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제 보고서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미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최대 실적이 나와주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도체에는 피로감이 조금 있다라는 거는, 지금 한미 반도체도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3,300%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그날 정말 좋은 이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이슈도 있었지. 또 그리고 또 이제 한화 정밀 기계 관련해서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퀄 테스트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TSMC 실적까지 잘 나왔고, 사실 AI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좋은 호재들이 나왔는데 그날은 6% 나왔고, 다음 날 바로 마치 짠 듯이 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12% 빠져버렸어요. 전일 진짜 그 많은 호재에 6% 올랐는데 다음 날 12% 빠졌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이제 반도체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약간은 좀 무거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만큼 작은 이슈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계속 이게 피로감들이, 이런 보고서들과 이런 내용들이 계속 피로감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마음이 달에 흔들리죠.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뭐 AI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예전만큼 뭐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가장 왕자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약간의 이제 AI 거품론과 예전부터 이제 SK 하이닉스에 박한 평가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흔들릴 필요 없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 모건 스탠리가 사실 목표 주가 하향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론을 얘기하려면 마이크론 목표 주가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익스포저라든지 HBM 쪽이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높은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프리미엄도 엄청 그러니까 좋아요. 하이닉스는 13만 원 목표.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뭐 객관성을 유지를 하려면 네. 사실 마이크론 목표 주가에 대한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네. 제시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JP 모건과 테슬라, 모건 스탠리와 SK 하이닉스. 이 모건 가문이잖아요. 원래 이 JP 모건이 그 옛날 미국 네. 1800년대 후반 거기에 JP 모건이라는 현재 악마가 아닌가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 가문 쪽 사람들인데 박합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우리의 하이닉스에 대해서 박해도 너무 박해요. 눈밖에 난 기업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간다. 찍으면 끝까지 간다. 결정은 이제 11월 20일 네. 엔비디아의 실적 거기 이제 회계 연도가 좀 달라기 때문에 그때 좀 늦게 발표를 하죠. 왕의 기한 때 승부를 내야죠. 뭐 결국 뭐 맞습니다. 실적과 주가로 낼 맞습니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넥스트 칩. 네. 그 지금 그날 말이에요. 주말 그 용인 그 네. 레이싱 거기에 맞아요. 와 도요타 큐 도요타 그룹 회장이 딱 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이재용 회장도 거기 네. 뒤에 앉아 있고. 맞습니다. 아 이들 뭉쳐서 뭔가 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뭉친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용인 네. 에버랜드의 이제 스피드웨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선친인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원래 레이스를 즐기던 공간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도요타의 자동차와 또 그리고 이제 그 아반떼 N 관련해서 지금 레이스 경주를 좀 펼치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또 이제 예전부터 그 이재용 회장과 또 우리 정의석 회장 간에 또 이제 전장 사업 쪽에 좀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줬었고 둘이 호영호지 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정도에 도요타와 또 현대차 간에 미래 모빌리티 또 수소 모빌리티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줬는데 또 이제 그 3대 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뭉치면서 앞으로 미래 전장 사업.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에서는 약간은 좀 후발주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에 차근차근 지금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또 수소차에서도 사실 넥소라고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와 또 이제 도요타 간의 어떤 협력과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까지 또 자율주행 칩을 또 제공하고 또 관련된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칩들을 좀 공급한다고 했을 때 결국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협력 사실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근데 예전부터 사진만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일단 정의성 회장, 삼성과 현대 간의 이 전장 사업 쪽에 집중 투자하고 협력하는 거는 예전부터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좀 협력을 해 오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뭐 에이다스라든지 또 자율주행 또 이제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전에도 한번 파리에서 한번 회동이 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과 정의성 회장. 또 이번에도 도요타 회장과 또 그리고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 계속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삼성과 지금 현대가 지금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에 꾸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났지만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수소 협력이 수소. 좀 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수소 쪽은 일단 단발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게 상용차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셋이 같이 합칠 때는 자율주행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율주행 쪽을 또 이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그 웬만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그때 그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쫙 대부분 다 빠졌죠. 반납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올라갔던 게 넥스트이고 넥스칩. 네.
그 외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대부분 다 조정 그림이 나왔는데 일단 변한 건 하나 없잖아요. 내년에 이제 테슬라도 결국에 또 이제 2025년도에 캘리포니아와 주와 또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운행을 사이버캠 한다라고 나오고, 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웨이모의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삼성과 현대가 자율주행 관련된 협약 얘기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자율주행 시장은 저는 본격해야 됐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뭐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 가격 전략만. 네, 일단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꿈틀꿈틀 잘 올라와서요. 네.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최근에 눈에 띄게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물량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한 17,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자율주행 마치 대장주로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다는 점에서 16,000원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넥스트칩 리뷰를 해봤고요. 자, 영민 매니저의 현대로템을 리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약간 마음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살짝 나왔죠. 그것도 있고 실적도 있고 유가를 봤는데 5% 이상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갑자기 좀 이 화해는 아니겠지만 이들이 잠깐 쉬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네타냐후가 또 인질 협상을 위해서 약간 자존심을 긁혀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해서 네. 이게 중동의 화약고가 갑자기 식어 방사는 여기까지 오게 돼요. 네. 지금 이게 현대로템. 네타냐후가 이제 정말 바이든을 계속 괴롭히더니 이제 선거 딱 열흘 앞두고 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 좀 선물을 주려고 선물 크게 준것 하는 같아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지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전국 단위 지지율은 거의 뭐 박빙인데 당선 가능성은 확실히 이제 몇몇 이제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평가는 있는데 뭐 역시나 미국 대선은 항상 뚜껑 열어봐야 알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예상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재선될 줄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됐고 네. 그전에도 힐러리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 미국의 유명한 이제 선거 전문 교수는 여전히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까지 이제 그분이 내놨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뭐 9번, 10번 네, 계속 맞춘 맞췄던 분. 그분이 여전히 이제 해리스가 네. 당선될 거다라는 의견을 이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 일단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호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0.5%, 0.6% 막 올라가고 이거 있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해소된 것 때문에 예. 방금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주말 동안에 이게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구나. 군사 시설이 이제 타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혹시나 이 석유 시설이라든지 예. 핵 시설을 타격했을 경우에는 이거 뭐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군사 시설 이제 몇 개 타격하는 것도 이란에 이미 알려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요 정도 수순으로 설에 이제 체면 치레하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나 보다. 선거 치르자. 그렇죠. 예, 밑에서. 그런 생각이기 예.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완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방산주들의 투자 그겁니다. 심리에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산주들은 좀 시끄러워야 예.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방산주들 또 특히 현대로템은 오늘 아침 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HD 현대일렉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실적 발표하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일단은 세론이에요. 세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잘 나왔는데 한 6만 원 초반 21선 이제 근처까지는 약간의 이제 뭐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은 다시 6만 원 딱 찍잖아요. 그때 이제 재매수 의견이거든요. 제가 딱 보고 있다가 현대로템은 단기 차익 매물들 이제 좀 소화되고 나면 이제 다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 한 10% 정도 내외 그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또 들쑤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과 같은 이런 방산주들이 꼭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북한의 파병 이슈도 또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사는 중장기 수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374억. 시장 컨센보다도 16%가 더 잘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 200%, 234%, 3배 이상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실적이었으니까 주가는 설명이 되나? K장 국장 특유의 세론이 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유가 여러분 4% 이상 급락하고 선물 하나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지금 갑자기 마지막 대선 전에 이스라엘, 이란이 갑자기 쉬어갑니다. 둘 다 쉬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방산에 영향을 준다.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컨셉이지만은 오늘 방산주의 요거 이슈, 현대로템의 실적,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이란, 이스라엘의 쉬어가기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방산주까지 봤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 어떤 일발로 공략할까요? 오늘 같은 날 이제 결국에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또 2차전지 안에서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우리가 동원 참치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캔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2016년부터 2차전지 사업에 들어가서 원톤형 배터리의 캔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오히려 원톤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캔 매출이 훨씬 더 지금 참치 캔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이제 삼성 SDI의 원톤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캔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이제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지금 이제 따왔죠? 맞습니다.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부터가 사실상 지금 결국에 전기차 업황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난 8일날 이제 LG 엔솔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달에만 또 이제 벤츠 또 그리고 테슬라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포드까지도 포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에 지금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4분기에 2차전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12월에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톤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캔 수요도 같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톤형 배터리 캔 라인을 한 라인을 또 증설을 완료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과 또 이제 LG 엔솔에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원톤형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또 2차전지 업황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동원 시스템즈의 원톤형 배터리 캔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름이 46이고요. 길이가 이제 80mm인 원톤형 배터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 출력, 주행 거리가 모두 다 향상됐기 때문에 사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LG 엔솔이 12월에 양산하고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동원 시스템즈가 TC스틸인데 그 안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원 시스템즈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동원 시스템즈를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참치캔이 네. 아닙니다. 네. 참치캔도 만들지만 원통형 배터리를 둘러싸는 그 2차 전지의 그 보호 캔 그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오히려 증설도 증설 완료됐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 참치캔이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캔. 참치캔으로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으로만 움직이는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쫙 한번 깔겠죠. 뭐 포드니 벤츠니 그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동원 시스템즈.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보면은 5만 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원 시스템즈 4680 원통형 배터리, 특히 LG 엔솔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엔솔은 컨콜 때 뭔가 약간 터트리는 요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제가 뇌피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겸사겸사 요 4680 라인들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따로 묶음해 놓고요. 자, 동원 시스템즈 붙이기 종목이요. 동원 시스템즈 하면 같이 묶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동국산업이나 TC스틸 이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들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조금 색다른 참치캔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딱 떠오른 게 비상장 회사인데요. 이번 주에 정말 좀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더본 코리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백종원? 맞아요. 백종원 선생님의 더본 코리아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신다고 하는데
TV 이제 그만 나오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더본 코리아 청약도 여러분들 뭐 물량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뭐 흑백 요리사 이후에 네. 또 백종원 씨가 다시 한번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식품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에 좀 잘 되는 기업들이 없는데 어쨌든 네. 더본 코리아가 상장되고 나서 상장된 이후에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노이즈들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상장되고 나서 또 자본 조달 잘 하면 그런 우리 또 프랜차이즈 업주분들께도 분명히 이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더본 코리아 청약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캔인데 원통형 케이스인데 원래 참치 캔이니까 맞습니다. 참치에서 프랜차이즈로 가서 더본 코리아입니다. 근데 영민 매니저 요리사의 방금 열풍도 흑백 요리사의 열풍도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프랜차이즈 주가는 맞습니다. 정말 못 가요. 정말 네. 우리 실망을 어마어마하게 시켰거든요. 우리 백종원님 한번 새 역사를 썼으면 어떨까? 네. 진짜 이 더본 코리아로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폭망한다. 주가. 그걸 좀 깼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폭망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로는 안 된다는 점까지를 하면서 자 오늘 일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